악의 피가 흐르는 감옥 2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부에서 들려드릴 이야기는 사가키바라 세이토 사건이라 불리우는 고베 연쇄 살인 사건입니다. (1997년 5월 27일) 아침 6시 무렵 고베시 시립 토모가오카 중학교 직원이 학교의 정문을 열다가 사람의 머리가 토막난 채 교문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의 조사 결과 이 학교에서 서쪽으로 1km 떨어진 아파트에 살던 하세준 군, 당시 11세로 판명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인 오후 3시경 준 군이 사는 아파트 앞에 있는 통칭 탱크산이라 불리우는 케이블 TV 송전기지에서 준 군의 몸이 발견되었습니다. 하세준 군은 3일 전인 24일 오후 1시 30분 무렵 근처의 할아버지 댁에서 놀고 온다며 집을 나간 뒤 행방불명되었습니다.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이는 주택가 수마 뉴타운에서는 3개월 전 2월 초등학교 6학년 소녀 2명이 머리를 쇠망치로 구타당해 큰 부상을 입었고 3월에는 초등학교 4학년 소녀가 역시 쇠망치로 머리를 맞고 일주일 뒤에 사망. 그 직후 초등학교 3학년 소녀가 날카로운 칼에 배를 찔려 중태에 빠지는 사건이 연속해서 발생했습니다. 현지 주민은 공포와 불안에 떨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동일범의 소행이라고 봤지만 증거를 찾지 못해 수사인 난항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때 준 군의 사체가 발견된 것입니다. 경찰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벌어진 연쇄살인 사건임을 직감하고 전단팀을 꾸려 범인을 쫓았습니다. 전의 사건과는 다르게 교문 앞에서 발견된 준 군의 머리에는 입에서부터 귀까지 찢어졌고 눈동자에는 X 모양의 상처가 칼로 새겨져 있었고 또한 찢어진 입에서는 쪽지가 하나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이 발견된 쪽지입니다. 쪽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 게임 시작이야. 미련한 경찰 여러분, 나를 좀 멈춰보라고. 난 살인이 유쾌해서 견딜 수가 없어. 사람의 죽음을 보고 싶어서 막 견딜 수가 없단 말이야. 더러운 채소 같은 인간들에게 죽음의 제재를 내리겠어. 수년간 큰 원한에서 유혈의 판결을 내리게 했단 말이지. 학교살인마 사가키바라 세이토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서 사가키바라란 우리말로 술, 귀신, 장미를 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현지 고베 신문사에 우편이 하나 배달됩니다. 우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고베 신문사에게 일전에 내가 외출을 했는데 우연히 가게에 TV가 켜져 있더라고. 그것을 보고 있던 참에 아나운서가 내 이름을 오니바라? 라고 틀리게 읽는 것을 들었어. 사람의 이름을 틀리게 읽는 것은 그 사람을 조롱하는 거지. 사가키바라 세이토는 암호도 수수께끼도 허위도 아닌 거짓 없는 나의 본명이야.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불려온 이름이지. 그런데 한 가지 귀찮은 일 때문에 나에겐 국적이 없어. 지금까지 내 이름이 다른 사람에게서 불린 적도 없고 말이야. 만약 내가 태어났을 때 나 그대로라면 일부러 절단된 머리를 중학교 정문에 방치하진 않았을 거야. 마음만 먹으면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고 죽여버릴 수 있거든. 내가 일부러 너희들 관심을 끈 거 존재하지 않는 나를 항상으로라도 기억해줬으면 해서요. 그것과 동시에 날 이렇게 만든 사회에 복수도 잊지 않았어. 그래서 나는 이번 살인 게임을 개시했다.
웃긴 건 내가 왜 살인을 좋아하는지 나도 모르겠어. 타고났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지. 살인을 하고 있을 땐 내 안의 분노가 가라앉는 것 같거든. 마지막으로 한마디 할게. 대충 내가 한 말은 이해할 수 있을 거야. 한 가지. 난 집착이 아주 심해. 따라서 내 이름을 한 번만 더 틀리게 읽거나 내 존재가 더럽혀지는 것을 참을 수가 없어. 지금 현재 니들 경찰들의 움직임을 보며 나의 살인을 은폐하려 하고 있는 것 같아. 나는 이 게임에 목숨을 걸고 있거든. 잡히면 아마 목이 매달리게 되겠지. 경찰 보고 목숨을 걸란 말은 아니야. 더 분노와 집념을 좀 가지고 나를 잡으러 다니라고. 향후 한 번이라도 내 이름을 틀리게 읽거나 다시 실망시키는 일이 있다면 일주일간 3명을 죽이겠어. 나를 아이밖에 죽일 수 없는 유치한 범죄자라고 생각하면 큰 실수일 거야. 나는 한 명의 인간을 2번 죽이는 능력도 있어. 이 1300자에 달하는 글자 수와 내용의 맥락으로 볼 때 높은 교양을 가진 30대에서 40대 전후의 남성으로 추정된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준군의 머리가 발견되던 27일 이른 아침 검은색 세단의 승용차가 중학교 정문 앞에 정차하고 있던 것을 트럭의 운전기사가 목격을 했고 정문 근처에 검은 비닐봉지를 가지고 배회하던 30대에서 40대의 남자를 주위의 노부부, 신문 배달부 등이 다수가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수마 경찰서는 그때까지 보도되고 있던 범인과는 하나도 닮은 구석이 없는 토모가오카 중학교 3학년 당시 만 14세의 소년을 6월 28일 체포하게 된 것입니다. 얄궂게도 이 소년의 부모님은 자청에서 실종된 준군의 수색을 돕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소년은 대기업 제약회사에 근무하는 연구직의 부친과 교사인 모친, 남동생과 막내동생, 총 5인 가족이었습니다. 부모님의 예의범절은 엄격했는데 소년이 초등학교 4학년 때 모친으로부터 크게 꾸지람을 받은 뒤 무슨 일이 생기는 게 아닐까 할 정도로 심하게 울었다고 합니다. 병원을 가보니 의사는 소아노이로제라는 진단을 내려줍니다. 그때부터 부모님은 가정교육 방침을 방임주의로 바꿨다고 합니다. 소년이 초등학교 5학년 때 소년을 가장 귀여워해주던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비정상적인 행동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때를 경계로 죽음이라는 것에 흥미를 가지고 주위의 고양이나 작은 새 등 작은 동물을 학대하거나 죽이는 일을 반복했고 비정상적인 잔악성을 가진 소년은 근처에서도 유명해서 친구들도 소년을 무서워해 다들 멀어져 갔다고 합니다. 수사본부에서는 근처의 탐문 수사 결과 소년을 용의자라고 단정 짓습니다. 소년이 조사 과정에서 내가 준군의 살해와 2월 3월에 소녀 상해를 저질렀다 라고 진술했기 때문에 범인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범은 따로 있다며 의문을 제기하던 저널리스트, 대학 교수, 범죄 전문가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검은색 세단을 탄 남자와 검은 비닐봉지를 가진 의심스러운 남자의 존재 때문입니다. 또한 준군의 목을 도와둔 상황도 의심스러운 구석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27일 아침 6시 40분 무렵 중학교 직원이 머리는 정문 앞에 놓여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1시간 전인 노부부가 목격했을 때는 학교 명이 쓰인 금속 플레이트 아래에 놓여져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소년의 증언은 처음에는 담 위에 머리를 놓아두었지만 상태가 안정적이지 않아 교문 앞으로 옮겼다라고 했습니다.
담의 높이는 2m가 넘는데 160이 안 되는 소년의 키는 이 담을 넘어 위에 놓았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또 당시 신문이나 주간지에서 학교 측의 체벌로 소년이 학교의 원한을 가지고 범행을 자행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 측은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고 소년이 속해 있던 반급우들의 증언도 이와 일치하고 있었습니다. 소년을 향한 집단 괴롭힘의 징후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친구들은 소년을 두려워해 소년의 말을 고분고분 잘 따르는 편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고베 사건은 물증도 범행 목격자도 없이 소년의 자백만으로 범행이 인정되었으며 흉기의 종류와 칼날의 길이에 대해서도 실제 소년의 자백과 엇갈렸습니다. 또한 사체의 훼손, 시반, 혈액, 음식물 소화 상태로 모아 양손과 신발끈으로 목을 졸려 사망케 한 뒤 급속도로 냉동된 것으로 보이나 소년의 상황으로는 사체를 보관할 만한 냉동장치는 이용할 수 없었고 소년의 자백으로는 심한 몸싸움 뒤에 죽였다라고 돼 있으나 사체에서 격투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경찰은 소년의 집에서 고무대야, 톱, 칼 등을 이용해서 사체를 절단했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소년의 집 욕실, 고무대야, 톱, 칼에서는 혈흔 반응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고 이 사실 또한 무시되었습니다. 부검 결과 범인은 왼손잡이로 나타났으나 소년은 오른손잡이이며 협박장의 필적 또한 소년의 필적과 다르다는 사실 또한 무시되었습니다. 소년은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나이인 만 16세를 넘지 않아 처벌을 받지 않았고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는 재판부의 판단 결과를 받아들여 관동의 의료소년원으로 송치되었고 8년 후 재범의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하에 2004년 퇴원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사건의 종결입니다.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 이 소년이 범인이라는 증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그의 자백뿐이죠. 그리고 전문가들, 그들 또한 그의 단독 범행으로는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고 얘기합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증명되지 않은 한 개인적인 추론입니다.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던 이 사건에 한 가지 조각을 끼워 맞추면 모든 것이 설명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소년은 1편에서 다루었던 후쿠오카 미용실 살인사건의 공범으로 추정되었던 S외과 차남의 조카입니다. 그 사건 이후 고베로 이사를 갔던 장녀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배우로 차남을 꼽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가키바라, 우리말로 술, 귀신, 장미, 모두 차남과 관련 있는 키워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술에 빠져 방탕한 생활을 일삼았고 장미, 즉 동성애자이며 귀신처럼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범인이 고베 신문사에 보낸 편지의 일부분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주변 상황으로 인해 국적이 없다. 내가 일부러 세상의 주목을 끈 것도 그리고 앞으로도 투명한 존재로 존재하는 나를 적어도 당신들의 상상만이라도 실제하는 인간으로서 인정을 받고 싶은 것이다. 또한 높은 교양을 가진 30대에서 40대 전후의 남성이 검은색 세단을 탄 남자, 검은 비닐봉지를 가진 의심스러운 남성의 정체, 왼손잡이, 모든 조건을 갖춘 사람은 그뿐입니다. 하지만 3년 전 미국으로 도주해 자살한 사람이 어떻게 이 사건의 공범 또는 진범이 될 수 있을까요?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3년 전 미국으로 도주해 자살했다던 차남의 사망진단서에는 가장 아래에 존재하는 의사의 사인은 아버지인 S외과의 원장의 사인으로 밝혀졌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차남과 장녀에게 닥친 비극은 아버지 S외과를 물려받은 장남에게서도 일어납니다. 장남은 슬하에 아들 하나와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남이 자리를 비운 사이 아들이 여동생을 베란다로 던져 사망케 하는 비극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집안은 어떻게 이런 끔찍한 저주가 내려졌을까요? 2부에서 준비한 사가키바라 세이토 사건이라 불리우는 오베 연쇄살인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3부에서는 이 저주의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